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저 얼굴 보신 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하긴 했는데 오늘 처음 오셨네요. 제가 맡은 과목은 지금 교과서는 가져오셨죠?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네요. 저번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저는 박용덕입니다. 이름은. 박용덕이고 제 지금 맹찰도 달고 있어요. 박용덕 이름 꼭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밴드도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 같은 거 많이 올려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프로필입니다. 지금 이천방문각 공인중개사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필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3회 때 올해죠. 올해 시험 본 거 결과를 보면 1차 시험, 2차 시험 있는데 합격률이 31.59%입니다. 2차 시험. 그 3명은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10명 중에 3명은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학원 안 다니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통계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닌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의 다 들으면 제가 볼 때 95% 이상 합격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00%는 없습니다. 그 뭐 강제로 하지 않는 한 무조건 강제로 수업 듣게 하면 100%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요. 그 결석만 안 하고 계속 들으면 됩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죠. 어렵다 해도 31.59%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안 빠지고 계속해서 수업만 들으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아마 오늘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 1년간 할 걸 다 지금 볼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럼 이게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앞으로 5번 반복해요. 오늘 2주 동안 하는 거. 그 지금 당연히 처음 들으면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모르죠.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2주 동안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해가지고 다 끝낸다고요. 1년 동안 할 걸. 그리고 또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1, 2월, 3, 4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이걸 다 알면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주 동안 전체적인 내용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니까 모르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이번에 이신청을 3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신청 잘못됐다고 이신청을 했는데 이신청은 200문제입니다. 시험이 전부. 왜 200문제냐 하면 각 과목 40문제고 5과목이니까 200문제거든요. 200문제가 이신청이 다 됐습니다. 100%. 내가 틀린 거 다 이신청했다고요. 그 중에서 다 받아준 게 아니라 이신청한 거 중에서 지금 79문제를 심사를 했고 그 중에서 76문제 불수용하고 3문제만 수용했습니다. 3문제만 부동산 학개론 모두 정답 하나, 민법 복수 정답 하나, 등기법, 공시법 모두 정답 하나 이렇게 해서 3문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정치적인 결정이 정치력이 좀 개입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이 신청 좀 잘못돼도 안 받아주고 합격자가 너무 적으면 조금만 이상해도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정책적 고려, 정치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신청은. 그러니까 이 신청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합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 책이 지금 책 페이지가 700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700페이지를 이틀 만에 다 끝낸다고 2주 만에 그럼 한 오늘 350페이지 나간다고 진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 1월 달부터 다시 자세하게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다 하더라도 그 이제 지금 48페이지부터 있는데요. 48페이지 이런 데부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55페이지 교과서 기본서 55페이지에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니까 중개 해가지고 30회 때 출제됐다고 돼 있죠. 그 지금
출제된 것만 지금 칠판에 적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제 안 된 거는 10년 동안 출제 안 된 거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이틀 동안 다 끝내는데 뭐 자주 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만 이게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용어정의 그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라는 용어는 한자로는 이렇게 적는데요. 중개. 이 용어정의라는 게 뭐냐 하면 용어정의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도로라는 게 있는데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각각 다릅니다.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고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럼 무면허 운전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주차하다가 사고 내도 그건 도로교통법 적용받지는 않는다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에서 운전을 한 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도로가 아닌 데서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용어정의라는 것은 그 법에서만 쓰는 용어고, 영어로 말하면 이게 definition, limited, 의미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도 국어사전으로 보면 중개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중자, 사람인자, 이게 가운데 중인데 사람 가운데서 낄개자,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하면 이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중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라고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 이건 따로 자료를 복사해 두진 않고 책에 다 있는 거고요. 이거 지금 다 복사해도 보지도 못해요. 남의 거 자꾸 복사하면 안 돼. 내가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 강사가 주는 교재만 봐야지, 막 남이 가진 다른 합격한 학생들이 봤던 자료 복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내가 필기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남이 해놓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자료에 욕심 가지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거는 내드립니다. 내드린 것만, 제가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권리금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이 뭐냐 하면 우리 시장에서 통상 권리금이라 하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1년간 순수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권리금을 1억 달러 이렇게 하면 그럼 얼마 벌리는데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권리금 1억 달라고 하면 그럼 총 1억 벌린다 이러면 그럼 총 매출액이 1억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남는 게 1년에 1억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순수하게 남는 게 1억이 돼야 돼요. 원래 권리금 1억 주려면은 그럼 1억 남는다고 하면 그럼 1억 남는 거 근거 좀 보여주세요.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전표 이런 거. 원래 그 편의점 같은 거 인수하려면은 다 매출전표 보고 얼마 이익이 나는지 다 검토하고 권리금을 줘요. 그냥 권리금 주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인수할 때 권리금 뭐 보통 요즘 한 3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1년에 3천만 원 벌려야 돼요. 남는 돈이, 순수하게 남는 돈이. 그게 권리금이에요. 자, 권리금이라는 것은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통상 3개가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권리금이라 부르고요. 어쨌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원래 중개를 하고 받는 돈을 옛날에는 복비라고 불렀고요. 옛날에는 복비라고 부르다가 이것을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불러요. 복비는 왜 복비냐 하면 복을 받는 비용. 우리 풍수지리에 의하면은 음택, 양택이 있는데 좋은 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 현세가 복을 받고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 후세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자리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복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해줬으니까. 그게 복비입니다. 그게 중개수수료가 됐고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중개를 했을 때는 중개보수를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최대가 0.9%입니다. 지금 최대가. 근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 소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10% 받아도 됩니다. 저도 10% 받아봤어요. 권리금 알선하고. 만약 이게 중개라면 권리금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 하면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0.9%밖에 못 받겠죠. 그 중개, 만약 여러분들이 책 뭐 필기한 거 합격생 필기한 노트 소개해주고 돈 10,000원 받아 먹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중개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보수 받을 수 있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상관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저촉 안 받아요. 그 권리금 알선하고 돈 받는 거는 꼭 개업공개사 아니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소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란 중개 대상물을 알선 소개하는 게 중개이다. 그 중개상물이 아닌 거 권리금 알선하고 컨설팅하고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중개 수수료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을 소개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중개 대상물 아닌 걸 소개해도 중개 아니다.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냥 중개라는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을 소개하는 게 중개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자, 중개업은 60페이지 우리 기본서 61페이지에 보면 중개업 그 61페이지 맨 밑에 중개업 해가지고 29회 때 출제됐다고 돼 있죠.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 것만 지금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중개는 아까 중개대상물을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 했고요. 그럼 중개업은 뭐냐 하면 중개업은 중개업이라는 게 업이라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 여러분들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업 직업으로 하려고.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안 따도 됩니다. 한두 번 소개하는 거는 자격증 없어도 가능해요. 단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거는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한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옛날 중개사무소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올려놓으니까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 떡빵도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뭐 떡빵이 뭐 떡집은 안 하는데 이랬더니만 복떡빵을 줄여서 떡빵이라고 하더라고. 전 몰랐어요. 그냥 중개사무소라고 알았는데 그래 한다 이랬더니만 소개해달라 자기 땅 팔아달라 하고 해가지고 1년에 한두 건 정도 합니다. 전 지금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은 안 했거든요. 개업을 해야 중개업자예요. 개업 안 하면 원래는 못해요. 중개업은. 근데 제가 업으로 한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건 하는 거는 상관없다. 무자격자라도. 자격증 안 따고 한두 번 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직업으로 하는 거는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업으로 안 하고 한두 번 하려면 굳이 자격증 안 따도 된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여기는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 받아야 됩니다. 중개 수수료를 보수라고 불러요. 옛날에 복비라고 부르는 거. 수수료 안 받고 돈 안 받고 공짜로 중개하는 거는 무자격자가 해도 상관없다고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입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업이라고 볼 수 없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1년에 한두 건 중개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무자격자라도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직업으로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물론 뭐 직업으로 안 하고 사실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50만 명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지금 11만 명입니다. 개업 안 하고도 그냥 상식적으로 사기 안 당하려고 자격증 따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자격증 2번이나 땄지만 지금 개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 안 하는 분이 훨씬 더 많다고요. 자격증 딴 분 중에서. 그럼 뭐 자격증 딸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사기 안 당하고 이 법률 지식을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딸 가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개업하면 더 좋겠지만 그 직업으로 해야 된다. 업이 직업의 줄임말이다.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다르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65페이지, 우리 기본서 65페이지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저작권이나 초상권 제 얼굴 찍어서 보관해도 상관없어요. 예. 본인이 동의하는 건 상관없어요. 안 그러면 초상권 침해될 수도 있는데. 자, 65페이지 기본서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있죠. 공인중개사. 이게 우리가 이게 법에서 쓰는 용어하고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 했어요. 법에서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면 집값 올라간다, 요즘 내려간다 하고 공인중개사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그는 엄밀히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은. 이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 딴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땄으니까. 그 실생활에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명함 받아보면은 전부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적어놨지 개업공개사라고 적어놓은 분은 없죠. 그것도 법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한 자, 즉 개업을 한 자.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을 한 자를 말한다 하면 X라고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66페이지. 개업공개사 있네.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도 그 27회, 29회 때 출제됐죠. 개업공개사. 이 법,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법 이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지금 뭐가 공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면서 이 법 하면 그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민법 공부하면서 이 법 하면 민법이죠.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 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즉 등록 대장에 이 사람 개업공개사라고 기록을 올려놓으면 그게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업을 했다, 이 사람 개업했다고 장부에다 올려놓는다고 그걸 등록한 거라고 한다고요.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한다. 이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등록이라는 말을 등기법에서는 등기라고 해요. 등기나 등록이나 같은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예요. 기록을 올리는 거예요. 등기는 기록을 올리는 거, 기재하는 것, 등기할 때는 기재하는 것을 기재해 놓는다는 뜻이고 기록할 때 로자니까 등기 등록이 같은 뜻인데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 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라는 말을 써요.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 개업을 한 자입니다. 개업을 한 자, 등록을 한 자. 지금 종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법인, 회사죠. 회사,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있고 부칙개공은 옛날에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개업을 한 사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 나왔고요. 그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개업공개사가 99%가 뭐 어디에 해당되냐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인이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법인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을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이 500개도 안 된대요. 11만 개 중에서. 외국은 가보니까 거의 60%가 법인이더라고요.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외국이라 하면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OECD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죠. 심지어 2000년도에 제가 처음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가니까 한국 몰라요.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노스코리아 이렇게 막 북한은 어디서 뉴스에서 막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거 들어봐 놓으니까 사우스코리아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모르는 나라 없어요. 어디 가서 한국에서 왔다 하면 다 알더라고요. 요즘은 월드컵 이런 거 올림픽 이런 거 K-팝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나 봐요. K-팝이 오히려 요즘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법인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따 나중에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이라고 해봐야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쉽게 말하면 개업을 한 사람을 개업공개사라 하고,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68페이지 우리 기본서 68페이지에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고 돼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 취직한 사람 두 가지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 업무 못하고, 자격증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뭔지, 이게 중개 업무가 뭔지 우리 법에 없습니다. 중개 업무가 뭔지 법에 없는데 이게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그 국토부에 중개 업무가 뭡니까 물으니까 국토부 답변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원은 자격증 없으니까 계약서 못 쓴다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도 못 해요. 그 현업에 가보면, 근데 지금 중개업소에 가보면은 명찰에 저처럼 명찰을 소속 공인중개사 박용덕 달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인 줄 아는데 전부 다 뭐라고 달고 있어요? 거의 명찰도 안 달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원래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명찰 줘요. 등록관청에서 달아라고 모가지에 다는 거 줄 주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 왜 달아야 되는데요? 물었더니만 안 달면 안 되냐? 어디 이거 모가지에 달아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더니만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행정명령. 법에는 없지만 기타 등등 행정명령을 할 수 있대.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명찰 주는 거 달고 했어요. 저는. 너무 또 그렇게 법을 지키면 왕따 되더라고요. 혼자서 법 지키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다니는데 혼자 다니까 오히려 재수 없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워요. 현실하고 법하고. 법을 너무 지켜도 현업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대충 하다 보면 또 사고 나고. 그러니까 슬기롭게 잘 조화를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건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돈 벌면서도 사고는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돼요. 대충 하면 한번 사고 나버리면 몇 억 사고 나잖아요. 그럼 다시는 중개업 하기 싫어요. 질려가지고 이제 손님이 무섭다고 손님 오는 게. 자,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그 현업에 가보면 다 실장이라고 불러요. 여자분은 실장, 보통 남자분은 뭐 부장, 뭐 저 같은 경우는 전무이사로 바로 전무로 취직했어요. 취직하자마자 전무했어. 전무. 상무, 전무. 뭐 명칭이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 보조원이라고요. 근데 현업에서는 보면 보조원들도 계약서 잘 적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손으로 적는 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로 입력하니까, 컴퓨터로 입력하고 나중에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보조원은 안 찍거든요. 그럼 뭐 보조원이 컴퓨터 쳤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이 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건 컴퓨터 사장이 시키는 대로 컴퓨터 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조원이 하고 있지만, 자기가 했다는 책임지겠다는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결론은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 보조원은 계약서 못 쓴다. 확인 설명서도 적으면 안 되고, 확인 설명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원이, 여러분들 자격증 안 따고 취직한 사람도 많잖아요. 보조원이 손님 빈집 구경시키러 가면 손님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묻는다고. 집이 뭐 도배가 깨끗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저도 데리고 가보니까 묻더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 뭐 100m를 가든 50m를 가든 가면 뭘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기는 좀 민망하죠. 그럼 말을 한다고요. 그럼 손님이 먼저 뭐 좀 이상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궁금한 걸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조원이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 말도 확인 설명 못 합니다. 이러면 재수 없다고 가버린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하고 아예 집 구경하러 가지도 않고, 그럼 나 안 보겠다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하면 안 됩니다. 설명. 보조원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또 이게 잘못 설명해버리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물으면 저는 자격증 있어도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일단 한번 보시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깨끗하다 했는데 가보면 왜 사기치냐, 이게 뭐 깨끗하냐 이렇게 하면 또 문제되고, 또 지저분하다 하면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러나 도배 깨끗한 거 아니면 아예 보지도 않겠다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시험에 나오면 어쨌든 보조원은 중개 업무 하면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고요. 자, 다음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71페이지. 그 73페이지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시험에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죠. 용어정의 중개상물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중개대상물 법에는 이렇게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정의하고 중개대상물 이 두 개입니다. 총칙. 총칙이라는 게 뭐냐면 총체적 규칙이 총칙입니다. 총체적 규칙 가장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도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률행위 너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이 중개대상물까지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말하면 막말로 암기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7일, 3일이 뭐 그냥 숫자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고요. 그럼 토지가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 되냐?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그 71페이지 기본서 71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 맨 밑에 박스 이게 법조문이거든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죠.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 되냐 하면 또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라는 건 중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선, 중개상물을 알선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 했죠. 소개를 하려면 일단 사고 팔 수 있어야 소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거래가 불가능한 거는 소개 안 되죠. 2000시청 부지, 2000시청 땅 거래되냐고요. 청와대 건물, 땅, 토지 건물이라도 중개상물 아니죠.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토지라도 월드컵 경기장 중개상물 아니잖아요. 잠실 야구장, 부지, 토지라도 중개상물 아니죠. 개인 게 아니니까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일단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고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판례가 여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건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 민법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법마다 용어가 다 다르다고 했죠. 아까 도로가 법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요거 세 개 다 있어야 됩니다. 지붕, 벽, 기둥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은 또는이기 때문에 벽이나 기둥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어려운데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세차장 구조물 있죠. 세차장 구조물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옛날에는 공짜로 넣어주고 이러던데 요즘은 공짜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뭐 한 1, 2천 원 받죠. 어쨌든 그 세차장 기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기둥도 있습니다. 근데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 결론은 뭐냐면 이게 우리 교과서는 어디 있냐면은 교과서는 거기 76페이지에 보면 권리금 중간에 3번에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는 것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의 개념, 건축법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그걸 3건 중개하고 1,500만 원을 받아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자격증도 안 따고, 그러니까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처벌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중개를 지급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지급으로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거든요. 그 3건 한 것은 업으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고 판단한다면 처벌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무자격자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당 500만 원씩 받고 3건을 중개한 사건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요, 지급으로 하면 처벌받는데 3건은 지급이라고 보고요, 일단 1,500만 원 벌었다면 그럼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왜? 네, 중개대상물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아까 권리금, 여러분들 노트 이런 거 소개하고 팔고 소개비 받아도 상관없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이 좀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실제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업으로 지급으로 여러 건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한 건 적발되면 나 이거 한 건밖에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잡아 떼버리면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하죠. 여러 건 했어도. 또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하고 해야 됩니다. 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평소 알던 사람이다 하면 또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친인척 친구한테 소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 하려면.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그 일반 손님들 받으려고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상물인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은 판례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럼 분양권 중개하고 받는 중개보수는 법정 보수 받아야지 10%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분양권은 초과해서 받습니다. 분양권 말고는 초과해서 받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분양권은 보통 전국 어디든지 무조건 분양권 한 건 소개하면 100만 원 받아요, 최하. 서울에서는 300만 원 받더라고요. 지금 이천 같은 데는 분양권 전매 가능하죠. 6개월 지나면 분양하고. 가능하죠. 그 전매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중개 보수 받아야 되니까 최대 0.9%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시험에 나오면 불법이에요. 현실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좀 다른 게 많다고 했죠. 그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미래의 건축물,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건축물도 해당된다, 중개상물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냥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거는. 토지 건축물은 그냥 무조건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건축물이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87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중개상물까지 하고요. 공인중개사 제도, 이제 여기서부터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내용 암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중개상물하고 용어 정의는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